예, 오늘부터는 중국사에서 끝나서 세계사 중에 유럽사하고 그리스, 로마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사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와 로마와 그다음에 로마 즉 우리가 로마가 훗날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으로 남게 되고 이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프랑스의 원류가 되는 프랑코 왕국이 세워지는데,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사가 나왔다가 갑자기 이 그리스 세계를 평정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오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일어난 나라들이 로마에게 먹히면서 로마사가 시작이 되고, 이 로마사가 끝나면서 바로 우리가 유럽사가 등장하는데, 이때 우리가 맡게 되는 유럽사는 고대가 아니라 중세의 내용부터 해서 근대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대사 처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우리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세계사 파트가 중국, 중동, 이제 서아시아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중국, 중동, 인도, 그 다음에 일본 조금, 그 다음에 유럽,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냥 그리스 세계에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소하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아프리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나오는 거는 순수 유럽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훗날 이 유럽이 얘네들 이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뭐 발견하고 이렇게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대항해 시대라든지, 게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항해 시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항로 개척, 이 시기로 인해 가지고 아프리카, 아메리카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메인이 되는 역사,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역사는 사실 중동이나 상대적으로 중동, 인도, 일본이 아니라 중국, 유럽, 그리스,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역시 빼고, 그래서 중국, 유럽, 그리스가 보통 그 메인으로 들어오는,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들어오는 이제 메인 역사들이 이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따로 찝어서 이 역사들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세계의 역사부터 먼저 보게 될 건데, 굵직굵직하게 먼저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서양사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한국사와 관련이 있는 역사다 보니까 시작부터 뭐 하상주 이렇게 나갔지만은, 이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리 시간에서도 볼 수가 없었고 정치 시간에서도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생소한 역사가 이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론을 굉장히 길게 얘기할 건데, 지금도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세계가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 헬레니즘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 헬레니즘의 세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었던 이 왕조들이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에 편성이 되면서, 즉 쉽게 얘기하면 정복되면서 이제 로마사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될 거예요. 크게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자,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 문명이라고 하여서 오리엔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에게에서 발생한 문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스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토가 좀만 더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이제 땅덩이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렇게 그리스 땅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크레타가 여기가 크레타야. 크레타 섬이고요.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곳이 그 유명한 트로이가 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에 이쪽에 있는 지역이 훗날 우리가 비잔티움 이라고도 부르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이름이 또 바뀌어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러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 터키에서 점령이 된 다음에 이름이 이스탄불.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지금 그리스 문명의 그 무대는 이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영향이 된다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게 되는 문명이 에게 문명인데 기억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에요. 이제 이 크레타 문명을 다른 말로 이제 미노와 미노스 문명이라는데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정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혹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또 동영상 작업을 하게 될 때 그때 미노와 미노스 문명 이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적혀있는 거 그대로 다 보지 마시고 제가 가이드 쳐놓은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기원전 2000년경 크레타 섬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두 번째, 해상교류 성장에서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게 있었다.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게 있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나 세 번째로 봐야지. 그리스 본토의 침입과 자연재해로 일찍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다만 에게 문명 중에 에게 문명의 첫 번째가 뭐냐? 크레타 문명이다. 그런데 이 크레타 문명은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 본토인이에요. 그리스 본토인이라는 거는 이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리스 창민이 되겠죠. 그죠? 에 의해 멸투더 망이 되는 거야. 멸망. 그죠? 자, 요까지 우리가 지금 봤어. 자, 두 번째, 미케네 문명에 대해서 볼게요. 미케네 문명. 1500년경, 1200년경, 이제 그리스 본토라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트로이 전쟁. 그 다음에 3번 도리아인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안 봐도 돼. 요거는 보셔야 돼요. 도리아인에게 멸망을 했다. 근데 이 도리아인이 무슨 문명을 갖고 있느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미케네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미케네 문명, 이 미케네 문명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도리아인이고, 이 도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리아인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에게 문명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다가 폴리스라는 시대로 넘어옵니다. 폴리스. 그래서 소규모 도시국가의 출현인데 이 폴리스 시대는 이 도시국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즉 도시국가가 발생한데 여러 도시국가가 발생한다는 거거든. 어디서?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에 여러 가지의 도시국가가 발생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산지가 많기 때문에 통일국가 형성이 어렵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시국가만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는 거야. 도시국가 굉장히 많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큰 도시 또는 큰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구조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전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지? 여기 이제 언덕이고, 이게 아크로폴리스라는 거예요, 신전.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언덕백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아고라라는 거야. 여기에서 뭐 정치, 철학, 뭐 지식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이 아고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공공생활 장소로서 광장의 성격, 광장인 아고라가 있다. 특징 볼게요. 이 폴리스 국가들의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첫 번째,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거 하게 되는데,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거는 이 신을 모시는 뭐 일종의 뭐 축제 같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올림푸스 신이죠. 그래서 뭐 제우스, 뭐 헤라, 아이고 헤가 이해가 아니구나. 뭐 헤라, 뭐 포세이돈, 뭐 등등등등, 그죠? 심지어 아테네 이런 신들도 있지. 이런 신들에게 뭐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남자들이 막 레슬링을 하고 뭐 원반 던지기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네, 이런 것이 뭐냐면 올림픽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정신 이러면은 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이제 그런 말만 하는데, 사실 올림픽 정신이랄 것 같은 뭐냐면 모든 세계인이 하나다라는 것이 오히려 올림픽 정신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올림피아 제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족의식 강화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는 하나, 즉 요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보면은 같은 동족 의식, 그래서 같은 언어 쓰고 있는 우리는 하나, 그런 거죠. 단지 뭘 뿐이야, 서로 폴리스를 갖고 있을 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올림피아 제전 당시에는 전쟁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왜? 뭘 위해서? 동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모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쟁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폴리스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폴리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테네고요. 두 번째가 This is 스파르타. 두 개, 이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구조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폴리스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이거든요. 페르시아 전쟁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테네입니다. 자, 아테네는 초반 정치는 뭐냐면 소수 귀족이 정치를 하는 귀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족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해상활동의 증가로 인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이런 말들은 상공업이 발전을 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평민 재산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군대는 방어구와 무기를 전부 누가 사야 했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준비를 해서 내 돈으로 준비하고 내 돈으로 무장하고 그러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군대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과 평민의 차이가 뭐냐? 귀족은 대체적으로 기병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평민은 말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병으로 참여하게 돼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평민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자,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이제 희생을 당하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란 말이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제 나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한테 한 가지 이자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리고 너네들을 위해서 전쟁에도 참여를 해줬는데, 국가인 너네는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느냐? 뭐 명예 주고 뭐 2차에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저 소수의 귀족들이 하고 있는 저 정치권, 저거 탐난다, 우리도 저거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민의 참정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일종의 정치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멋대로 솔론의 개혁이라고 붙였는데, 솔론의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 금권정이에요. 금권정은 우리 지금 여기 나오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애들이 참정권을 받는 거야? 먼저 돈이 있으니까 귀족은 무조건 되겠죠. 그다음 평민 중에서 어떤 애들, 재산 많은 평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귀족과 일부 평민들은 참정권들을 부여했단 말이야. 참정권을 받아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면서 이 군사 행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전시체제고 하니까 이런 참주라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독재 정치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참주들은 독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재자. 예, 독재자. 자, 독재자. 자, 이렇게 보이게. 자, 사실상 독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독재 정치를 펼치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참정권을 부여했는데 이런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독재를 하니까 기분 나빠지잖아. 그지? 이때 등장한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솔론이 주장했던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는 금권정을 폐지를 하고 도편추방법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우리 책에는 도편추방법이 누가 만들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참주가 되어서 독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뭐 한다고? 투표를 통해서 추방을 하는 제도가 바로 도편추방법이야. 이것이 클레이스테네스 때 만들어져서 이 참주에 의한 독재 정치 당시에 이제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이제 그 사람 이제 내쫓아 버리는데, 내쫓고 클레이스테네스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그런 참주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도편추방법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편추방법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페리클레스 시대에 오면은 이 민주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이거는 세계는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민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그리스의 특징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야. 이 직접 민주정인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한국은 간접 민주정이죠. 왜 간접 민주정이야? 누가 국회 의원들이 가서 정치를 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 이 당시에 폴리스의 개념에서는 이건 직접이란단 말이야. 직접 민주정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개개인이 이제 개개인 중에 어떤 애들 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즉 이 성인 남성만, 이 성인 남성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직접 민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간접이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자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는 직접 민주정이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왜 가능했을까? 폴리스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작지. 그러니까 인구도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래요. 적을 소자를 쓴 거야. 자, 그 다음 관리를 추첨하고 뭐 관리수당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자, this is 스파르타라고 하는데, 자, 이 스파르타의 정치를 해서 볼게요. 두 명의 왕과 귀족이 통치하는 구조고,
다만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는 민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두 번째 특징, 소수의 도리아인과 다수의 토착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리아인이 다수의 토착민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수적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정반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다수의 토착민들은 노예로서 언제나 반란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의 도리아인은 토착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반란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항상 눌러야 되지. 그래서 이 누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군사통치체제라는 거를 확립을 해요. 이 군사통치체제라는 거는 항상 뭐냐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과 군사 중심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체육 활동하고 군사 훈련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이 전부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이 전부 중심이 어디에? 체육과 군사 중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요. 여자도 어렸을 때부터 체육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건강한 아이인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 남자 아이가 이제 목표로 이제 낳는 거예요. 건강한 여자아이 낳으면 더 좋지. 그렇지만 이 여자들도 뭐냐면 체력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래서 남자 여자 불문하고 좀 장애를 가진 아이라든지 어리 좀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버려진다든지 죽음이 당한다든지 뭐 이제 그러한 처분을 받게 돼요. 즉 어쨌건 군사훈련을 받은 남자와 체력훈련을 잘 받은 여자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건강한 아이들이 또 뭐예요? 그 나라의 군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군사력이 유지되는 이제 그러한 체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스파르타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일부러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5번. 페르시아 전쟁 이후의 그리스예요. 자,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은 영화 300이라는 걸 한번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지금 보라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두 번째,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의 전쟁이고요. 결국 그리스 세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 세계가 하나의 동맹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테네를 맹주 리더로 하여 그리스 세계가 동맹을 체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야, 우리가 뭉치니까 이런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김에 델로스 동맹을 맺어서 우리 지금처럼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폴리스가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폴리스의 몰락한 계기가 델로스 동맹의 아테네에 이제 그 초점이 있어요. 델로스 동맹 아테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리더라고 했지. 이 리더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함과 동시에 민주정을 발전시켰는데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민주정 발전시키는데 소요된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바로 이 동맹들이 동맹 그 가입비나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입비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운영비라든지 이제 뭐 또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으면 회비라고 봅시다. 어쨌건 이 동맹이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 세계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면 아테네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아테네가 민주정을 발전시키고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끌어다 썼느냐면 델로스 동맹의 유지 근무에서 이제 끌어다 쓰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와 일부 국가들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으면서 이런 아테네에게 견제를 함과 동시에 아테네를 좀 적대시하게 되다가 이것이 고조화가 되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즉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싸우게 돼요. 당연히 군사끼리 맞붙으면 스파르타가 이기겠지.
그러나 이 스파르타가 이겼지만은 그리스 세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볼게요. 쇠퇴 및 정복이야. 전쟁 이후에 국력 소모를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스 세계가 쇠퇴를 하게 되고, 결국 BC 4세기,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데 그때 그리스 세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 문화예요. 인간 중심적 문화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리스 로마 문화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이제 뭐 인문주의, 뭐 또는 인간이 중심이다, 인본주의,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성격하고도 뭐 다르진 않으니까. 첫 번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어떻냐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의 성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것도 하고요, 뭐 시기라는 것도 하고 뭐 등등등등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들인데 마치 행동하고 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 인간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올림푸스 12신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으면서 이 1번의 내용을 이제 많이 저술을 해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화와 균형이에요. 난 이 조화와 균형이 대체 뭐가 조화롭고 뭐가 균형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테나 일상 보면은 우와 졸라 이뻐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역자랄이지 뭐 예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자랄은 아니란 말이야. 예, 예모달이에요. 예모달. 어쨌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문화에, 그 다음에 조화와 균형, 이 두 가지 특성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문의 발달이에요. 이런 합리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연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철학, 우리는 왜 사는가, 뭐 이런 것부터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자, 초기에는 자연 철학이 발달하다가 후에는 이제 BC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때쯤 되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소피스트들은 이제 주업이 뭐냐면은 뭐 웅변이라든지 뭐 연설, 뭐 이제 연설이나 웅변이나 똑같은 말이죠. 뭐 연설법, 뭐 또는 뭐 궤변, 어떻게 하면 사람 이제 말꼬리 잡아서 할 수 있을까, 뭐 논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사실상 뭐예요?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제가 지금 입을 그리려고 했었어요. 아이 몰라요. 이거 입이라 하십시다. 예. 어쨌건 입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야. 좀 뭔가 좀 이상한 그림이 되는데,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냐? 진리라는 건 상대적이야. 무슨 말이냐? 누구한테는 A라는 사람한테는 뭐 진리가 된다면 B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A가 얘기하는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누구한테는 진리고 누구한테는 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로 따지면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제 진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A는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B의 입장에서 뭐냐면, 아니 왜 지구가 동그래? 네모날 수도 있지. 지구가 동그라다는 뭐 그런 거 있나? 야, 그럴 것 같으면 지구는 오히려 이렇게 타원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성을 이제 강조하는 게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진리는 상대성이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성, 즉 객관적인 무언가다. 그리고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절대적이다. 즉 뭐냐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불변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진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 불변적, 그 다음에 절대적인 그런 성격으로 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훗날 서양 철학의 기반이 되고요. 이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훗날 또 서양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뭐 피타고라스의 수학,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일 때 A, B, C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때 나오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야.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의 역사학의 아버지라더라. 뭐 그런 게 있대요. 네. 자, 뭐 어쨌건 우리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먼저 인간주의적 문화, 두 번째 조화 균형. 예, 요거 이런 양식을 가지고 학문이 발달하였는데, 특히 자연 철학에 있어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을 이야기하였고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하였다. 네, 요렇게.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계승 발전이 되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